네, 안녕하세요. 이번 11강 시작하도록 하고요. 화면 공유하면서 그, 그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기화학이 반도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강의는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무기화학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물론 반도체에는 유기화학, 폴리머, 이런 무기물들이 많이 쓰이는데 무기물들을 소위 남는 막질이라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저희들이 제품을 최종적인 제품을 쪼개봤을 때 잠시만요. 저랑 들고 있지. 최종 제품을 쪼개봤을 때 그 반도체 안에 있는 물질들을 보다 보면 다 무기물이에요. 다 무기물이에요. 근데 이제 공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물을 쓰거나 폴리머를 쓸 때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증착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것들은 다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무기물들이 이런 넓은 분야에 쓰이고 향후 취직할 때나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 1등이죠.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1등이고 앞으로도 계속 1등일 거예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등등 이제 다른 회사들이 치고 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앞서가기 때문에 물론 앞서간다는 게 막 몇십 년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이 신규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이 가장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어, 그 TSMC가 그 파운드리라 하죠.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리는 이제 그 위탁 공정 판매 업체인데 이제 뭐 인텔이나 뭐 HP 이런 데에서 뭔가 도면을 짜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도면을 짜면은 이 TSMC나 삼성전자가 그걸 이제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이제 TSMC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1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TSMC가 엄청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가 나중에 가면 되게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비싸고 더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될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그 성장이 많이 중요하고 삼성에서도 지금 수백조 원을 들여가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중에 대기업을 가던 간에 어딜 가던 간에 그래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삼성이 전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삼성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삼성 내부에서도 반도체의 비중이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일반 대기업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삼성 반도체에 가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삼성에 훨씬 더 좋은 대우 그리고 좋은 어, 이제 돈도 많이 주고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 분야를 바라보고 또 나중에 취직을 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실 때 이러한 분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 굶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시장이 크다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그 USB나 이제 저장 기능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그 스위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연산작용을 해서
실제로 얘네들이 뭔가 실제로 약간 인공지능처럼 작동을 하고 그걸 이제 어떤 메모리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 반도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꿈의 반도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USB나 일단 단순한 그 저장 매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다양한 연산작용 또는 스마트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료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향후에 다양한 회사에 가서 이 기술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시스템 반도체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재료적으로 접근해서 기술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 각각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중 슬라이드에 가서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무기물들이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가게 되면은 이제 definition of semiconductor. 이제 세미컨덕터는 이제 컨덕터도 아니고 인슐레이터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자가 잘 통하거나 이제 컨덕팅한 거는 저희들이 컨덕터라고 하고요. 금속이 대표적인 컨덕터죠. 그리고 하이 레지스티비티, 만약에 저항이 너무 세서 컨덕션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걸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나 유기물들이 이제 인슐레이터 계열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또 컨덕팅 폴리머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고분자에서도 인슐레이터 종류의 폴리머가 있고, 금속에서도 이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광물 이런 것들 중에는 컨덕터들도 있고 인슐레이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데피니션, 이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미컨덕터는 이 컨덕터랑 인슐레이터 사이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특정 상황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 저희들이 뭐 볼티지 가해주거나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컨덕션 성향을 띠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컨덕터 특성을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좋긴 하지만 또 이 물질을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폴리크리스탈린, 아모퍼스 상태로 일부러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컨덕터의 특징으로서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좋고 좀 더 아모퍼스 페이지로 갈 때는 인슐레이터 특성이 강해진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인슐레이터랑 컨덕터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너무 컨덕팅한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세미컨덕터 안에서도 컨덕팅한 애가 있으면은 일부러 살짝 아모퍼스하게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이제 반도체 종류에서도 인슐레이팅 성질이 좀 강한 애들은 저희들이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해가지고 좀 더 컨덕팅한 스케일을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항상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컨덕터 특성도 가져야 되고 인슐레이터 특성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절하게 얘들을 크리스탈린 페이지 또는 아모퍼스 페이지로 합성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질의 특성 이외에 그 안정성, 그 머테리얼 스테빌리티, 이 측면에 봤을 때는 당연히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좋고 폴리가 좋고 아모포스 아모포스가 제일 낫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전 수업에서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물질의 단단함 그리고 결정도를 설명할 때는 크리스탈린 페이지가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반도체 제품으로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폴리크리스탈린 또는 크리스탈린 또는 아모포스를 셀렉티브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제품에 적용시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리콘 크리스탈을 많이 얘기해요. 실리콘 크리스탈이면 이제 이쪽 계열인데 카본, 실리콘, 절메니움, 틴, 레드 계열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 크리스탈의 반도체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주로 이건 다이아몬드 큐빅 레티스를 갖고 있고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가 이제 5.4 앵스트롬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네들이 실리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어질 때는 코밸런트 반딩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단순한 2D 이미지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실리콘들이 크리스탈린 실리콘인 경우에는 이렇게 코밸런트 번딩을 하게 되면서 실리콘들이 이렇게 나란히 잘 배열된 규칙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그림이에요. 한 그림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전에 제가 결정학 살짝 얘기했지만 3D 이미지 그리고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러한 유니셀 구조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로 이렇게 3D 구조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유니셀의 거리가 XYZ 축으로 5.4 이렇게 큐빅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 컨덕팅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전자와 홀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홀은 뭐냐면은 전자는 말 그대로 결합이 코밸런트 반등이 깨지면서 생성되는 전자고요. 이 전자는 이 격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받았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 물질 내부를 통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자라고 하고요. 이제 포지티브 차지들 이제 전자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생기는데 저희는 이 플러스 차지를 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 차지는 움직일 수 있는데 홀은 못 움직이냐라고 하시는데 홀도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반도체가 실제로 작동할 때는 홀이랑 전자랑 같이 이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홀과 전자가 생성되는 거는 이 코밸런트 반등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아예 결합이 이 파이 결합이 다 깨지진 않아요. 일부분만 깨지가 돼가지고 파이에서 시그마 분딩으로 되고 여기서 생성된 전자와 홀들이 이제 레티스를 따라서 레티스 또 실리콘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상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0켈빈에서 이제 0켈빈이란 거는 분자의 이제 0켈빈에서 분자의 진동이 없어요. 분자의 진동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렇게 얘네들이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존재하는데 이제 주로 에너지가 저희가 이제 상온을 273K라 하죠. 273K에서는 완벽한 크리스탈이 존재하기보다는 어찌됐건 거기 안에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팩이 존재하게 되고 이 디팩을 따라서 다양한 전자와 홀이 생성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에너지를 준다라 얘기하는데 이미 대기 중에는 특정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빛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273, 상온 25도 또는 상압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얘네들이 항상 전자나 홀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동을 안 할 때는 얘네들이 그 홀이랑 전자랑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얘네들이 전자와 홀이 많이 없도록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온에서는 최대한 전자와 이동이 없게끔 해주는 상태에서 특정 볼티지나 특정 온도를 줬을 때 또는 특정 빛 에너지를 줬을 때 얘네들이 이제 번딩이 깨지면서 전자와 홀을 생성되는 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마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마다 상온에서 가질 수 있는 디펙트 및 이런 디소시에이팅 본드 개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물성을 파악하고 얘들이 갖고 있는 디펙트 농도를 저희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을 어느 정도로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만들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디펙티브하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결합이 깨지게 되면은 전자와 홀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그 2D 그림으로 봤을 때 전자와 홀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지만 저희들이 실제 이 밴드 스트럭처 이전에 오비탈 설명했었을 때 밴드 스트럭처 설명해 드렸겠지만 밴드 스트럭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주로 밸런스 밴드 쪽에 있다가 밸런스 밴드 쪽에 홀이랑 결합이 이렇게 있다가 깨지게 되면서 전자는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게 되고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제 홀은 밸런스 밴드 쪽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런 마이너스 차지를 컨덕션 쪽에 올리는 걸 차지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차지 제너레이션 될 때는 이제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가 올라가게 되고 밸런스 밴드 쪽엔 홀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메커니즘인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줬다가 에너지를 안 주게 되면은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 쪽에서 높은 에너지 불안정한 영역대에서 밸런스 밴드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차지랑 플러스 차지랑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리컨비네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리컨비네이션은 이제 다시 합쳐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되면은 특정 에너지를 또 뱉으면서 이렇게 아까 에너지를 받아갖고 익사이테이션 됐잖아요. 에너지를 안 주게 되면 얘네들이 릴렉세이션, 리컨비네이션이 되면서 에너지를 또 뱉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다시 리컨비네이션 되면서 다시 결합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 때 어찌됐건 익사이테이션 시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차지를 제너레이션 시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 차지를 어디 활용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너레이션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저희들이 적재적소로 쓰이는 게 아니라 리컨비네이션을 한다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LED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이렇게 뱉게 되는데 리컨비네이션 이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에너지를 뱉게 되는데 이 리컨비네이션만 활용해서 저희들이 쓰이는 그 소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LED 소자예요. 근데 LED 소자 메커니즘은 이 수업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태양광이나 그러한 소자에서는 저희들이 리컨비네이션을 일으키게 될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지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얘네들을 트랜스포트 시켜줘가지고 이전에 얘기했던 PN 정션과 같은 다른 막질에다가 이 전자와 홀을 이동시켜줘야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리컨비네이션이 많이 일어나면 저희들은 좋은 소자라고 LED 소자 이외에 LED 소자 말고 다른 소자에서는 이걸 그렇게 좋은 소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P타입하고 N타입 반도체가 있다 했잖아요. P타입은 어떻게 보면 전자가 흐르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N타입은 이제 이제 N타입은 전자가 이제 흐르기 좋은 이제 조건의 반도체고 P타입은 이제 홀이 흐르기 좋은 반도체인데 그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실리콘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도핑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N타입 세미컨덕터로 많이 변하고요.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이제 5족 말고 3족 그 화학물을
도핑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P타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P타입으로 변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좀 더 파지티브한 찰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홀들의 농도가 많아질 때 저희들은 이걸 P타입 세미컨덕터라고 하고요. 이제 그 이제 전자가 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반도체를 N타입 세미컨덕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PN 정션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P타입에는 P타입 세미컨덕터가 있고 N타입 머테리얼. 그냥 머테리얼이라 할게요. 둘 다 반도체는 반도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P타입 물질이 있고 N타입 물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정션을 이루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방막이 붙게 되면은 전자가 위치한 쪽은 이제 N타입 쪽으로 흐르게 되고 홀이 위치한 쪽은 이제 P타입으로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정션을 일으키면서 전자와 홀들을 서로 빼내게 돼요. 빼내게 되면서 얘네들이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각각의 물질을 통해서 흐르게 되면서 이 PN 정션을 형성하게 되고 그 흐르는 전자와 홀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그 서킷을 형성시키게 돼요. 그게 이제 태양광으로도 쓰이고 반도체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핑을 해서 실리콘에 도핑을 해가지고 N타입이랑 P타입을 만드는데 이제 단순히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단순히 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의 그 반도체 물질들도 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규소라고 하죠. 굉장히 싸고 좋은 편이나 이제 저희들이 주로 미래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특성 그 득의 및 유전 특성. 유전 특성이라고 하면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처리 속도 이제 메모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뭐 저장하거나 뭐 보내야 되는 전자랑 홀이 빨리빨리 흘러야 되잖아요. 이제 이 처리 속도를 따질 때 유전 특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데이터 처리를 빨리빨리 하게 되려면은 단순히 실리콘 이외에도 또 다른 물질들이 많이 탐색되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물질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실리콘은 굉장히 기초적인 모델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단순히 한 가지 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을 써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이제 바이너리는 두 가지고 터시어리는 세 가지 물질의 이런 금속이나 다양한 그 방향족은 아로마틱인데 어찌됐건 다양한 가수의 금속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갖고 보시면은 그 이제 징크 셀레나이드,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뭐 카드뮴 설파이드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 물질들이 많아요. 이러한 갈륨 알세나이드 이런 건 태양광에도 쓰이는 반도체 물질이고 실제로 이렇게 실리콘 이외에도 다양한 밴드갭 저희가 원하는 밴드갭 또는 물성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그 바이너리 시스템의 물질들이 개발되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3가랑 5가랑 또는 2가랑 4가랑 이렇게 다 물질들을 결합해 가지고 다양한 반도체 물질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유전 특성도 다르겠지만 밴드갭도 다르고 이제 그 크리스탈 구조도 달라요. 여기 Z라고 적혀 있는데 얘들은 징크 블렌드라는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고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시스템에선 징크 블렌드 또는 월자이트 구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월자이트 구조들 이러한 구조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징크 블렌드는 이렇게 생긴 거고 월자이트는 이렇게 생긴 거고 락솔트는 이렇게 생긴 건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더 좋냐 뭐 징크 블렌드가 좋냐 월자이트가 좋냐 락킹 솔트 구조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각각의 물질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물질은 월자이트 구조,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갖고 있고 밴드갭은 어느 정도고 다이일렉트릭 콘스탄트는 어느 정도다라고 일단 알고 가시면 돼요. 다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유닛셀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이 분자의 컴팩트 얘네들이 이제 그 유닛셀 안에서 차지하는 그, 그 덴시티, 아토믹 덴시티 아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좀 유전 특성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뭐 월자이트보다 뭐 징크 블렌드나 뭐 락솔트 구조가 좀 더 덴스하다고 유추할 수는 있겠죠. 이제 락솔트보다는 또 징크 블렌드 구조가 좀 더 컴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추하는 건 가능하지만 워낙 또 각각의 원소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동일한 원소에서 징크 블렌드가 유전 특성이 좋을까요? 월자이트가 좋을까요? 했을 때 징크 블렌드가 더 좋지만 이제 다른 원소 기준에서 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좋냐 아니면 알루미늄 포스페이트가 좋냐 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측정이나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물성을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크리스탈린 실리콘 또는 실리콘 구조를 썼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인듐이랑 포스페이트 다양한 물질들을 이렇게 알로이 시켜갖고 알로이 시키거나 패시베이션 또는 도핑 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질의 반도체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원자들이 따로 존재하면은 밴드갭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밴드갭이 사실상 이제 밴드갭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있다가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티본딩 사이트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밴드갭이 형성하게 돼요. 이거는 제 오비탈 슬라이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밸런스 밴드는 이제 본딩 사이트고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가 컨덕션 밴드 사이트라서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전자가 웬만해서는 없고 이제 불안정한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면 특정 에너지 갭만큼의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밸런스 밴드 쪽에 있는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차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근데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단순하게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를 볼 때는 이 두 개의 밴드를 보고 얘들이 이 특정 밴드갭에 대해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특정 밴드갭에 대해서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일렉트론이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이제 트랜스포트 될 수 있는 성질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어찌됐건 이 기본적으로 밴드갭이 형성되는 가장 기초적인 모델은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에너지 스플리트 인트 밴드, 또 클로즐리 스페이스드 인 에너지 이게 밴드갭이 형성되는 원리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strongly bonded materials can have a larger energy of band gap than to weakly bonded materials. 이전에 얘기했듯이 밴드갭이 작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물질이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얘들이 갖고 있는 결합이 좀 작은 얘들이 갖고 있는 결합이 어, 그 약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뭔가 디자인을 할 때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밴드갭이 주로 낮은 쪽에 위치한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물질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더 하이 밴드갭 물질들이 결합 같은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제품을 만들 때 물질의 안정성을 논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응용해가지고 좀 더 밴드갭이 크고 유전 특성이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다만 밴드갭이 클 때는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밴드갭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얘네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줘야 될 에너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에너지를 가할 때 조금만 가해도 작동할 수 있는데 어, 일부러 많이 가해줘야지 작동되는 거는 애초부터 전력 소비량이 제 밴드갭이 높은 것들은 에너지가 높다. 이제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밴드갭이 낮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실 때 연관성을 좀 아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을 봐봐요. 어찌됐건 이 코밸런트 반등을 깨줘야지 홀이랑 전자가 생성되잖아요. 근데 이 결합이 강하게 되면은 결합이 엄청 세요. 그러면 그만큼 전자랑 홀을 빼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결합을 깨야지 전자랑 홀이 생기는데 최대한 얘들이 안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이러한 물질들은 줘야 되는 에너지가 높은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밴드갭이 높고 결합이 강하고 그리고 밴드갭이 낮은 건 에너지 좀만 줘도 바로 깨지기 때문에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얘들이 전자랑 홀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소재, 반도체 메모리 높은 게 좋아요. 왜 밴드갭이 높은 게 좋을까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어찌됐건 이거는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게 스위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티지 가해줬을 때 얘네들이 작동을 하냐 안 하냐. 근데 문제는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너지 조금만 줘서 작동되면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를 모든 물질은 잔류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조금만 줘도 작동을 하는 스위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오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준 상태가 아닌데도 여기 있는 잔류 에너지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막 이제 저희들이 입력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스위치가 작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밴드갭을 어느 정도 적정 레벨 한 그래도 5 일렉트로볼트 이상 뭐 이거 좀 주관적이긴 해요. 3에서 5 일렉트로볼트 이상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작동하면 좋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이제 꼭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뭐 LED 또는 어, 예, 실내광에도 반응을 하려면은 최대한 낮은 에너지에서 얘네들이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돼야지 저희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쉽게 반응할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왜냐면 에너지는 항상 계속 만들어지면 좋은 거니까. 이걸 저장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빛을 안 줘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좋은데 이제 그런 물질들은 어 이제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밴드갭이 태양광에서는 밴드갭이 낮은 게 좋아요. 근데 반대로 밴드갭이 낮으면은 물질이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물질의 안정성을 떠나서 이제 소자 작동 특성 쪽으로 보면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일단 결합이 좀 강하고
밴드갭이 살짝 높은 것들이 좋고요. 태양광에서는 밴드갭이 좀 낮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듯이 N타입, P타입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P타입, N타입 반도체를 알아야 돼요. P타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좀 더 아래에 있어갖고 이런 홀들의 농도가 높은 스테이트를 홀들의 농도가 높은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N타입 세미컨덕터는 이제 페르미 레벨 준위가 이제 컨덕션 밴드랑 가까이 있어갖고 이제 좀 더 전자들이 잘 컨덕션 밴드 쪽에 분포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게 이제 그 N타입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 레벨이 뭐냐? 페르미 레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밴드 내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줄인데 얘네들을 이제 베큐um 레벨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위에 있으면은 전자들이 좀 더 존재할 수 있는 농도가 컨덕션에 존재할 수 있는 농도가 높은 거고요. 페르미 레벨이 중간 기준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홀들이 전공들이 존재하기에 편리한 그런 분포를 가지는 일종의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내믹한 개념인데 통계학적인 개념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은 이 백큐um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백큐um 레벨이 있는데 백큐um 레벨은 이제 진공 레벨이라고 하죠. 이거는 별 모든 기본적으로 백큐um 레벨에서는 그 모든 결합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전자가 자유전자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영역. 결합을 가진다는 거는 얘들이 전자가 이제 결합을 통해서 약간 구속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진공 레벨은 이제 그 전자들이 이제 막 날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백큐um 레벨에서는 결합이 이제 존재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컨덕션 밴드는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로 결합을 하고 있고 밸런스 밴드도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백큐um 레벨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워크 펑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워크 펑션의 그 구간의 크기만큼 이제 이 워크 펑션의 수만큼 이제 페르미 레벨이 결정된다고 해요. 이 페르미 레벨 기준은 뭐냐면은 페르미 레벨에서 이제 워크 펑션을 더하면은 백큐um 레벨이 되는 건데 이 일함수가 뭐냐면 이제 물질 페르미 레벨 기준에서 이제 백큐um 레벨까지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페르미 레벨이 좀 컨덕션 밴드 쪽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제 컨덕션 밴드 쪽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좀만 더 높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결합이 깨지면서 자유전자로 가기에 되게 용이한 형태고요. 반대로 이제 페르미 레벨이 좀 더 밸런스 밴드 쪽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유전자로 가기에는 좀 더 어려운 단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전자들이 조금 더 밸런스 밴드 쪽에 있어서 그 이제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N타입에 안정할까요? P타입에 안정할까요?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물질에서 페르미 레벨만 조금 뭐 도핑 같은 걸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 기준에서 실리콘 기준 도핑을 조금 해서 N타입을 만들 수 있고 P타입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물질이 좀 더 안정하냐? 이럴 때는 당연히 P타입이 좀 더 안정하겠죠. 왜냐면은 얘들이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는 결합이 깨지고 이제 망가진다라는 의미인데 망가진다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결합이 깨지고 이제 결정성이 깨진다는 의미인데 이제 P타입 전자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 이 물질을 바라봐요. 그래서 N타입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불안정한 사이트에 전자들이 많이 익사이티드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긴 한데 이제 얘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측면에서 전자를 빨리 뽑아줘야 돼요. 전자를 빨리 반도체나 태양광으로 뽑아줘야 돼서 작동을 시킬 때는 N타입 반도체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N타입에서 뽑아주잖아요. 전자를 뽑아주는데 홀들, 홀들도 같이 뽑아줘야 되잖아요. 홀들만 가만히 있으면은 어 이제 얘네들이 축적되기만 하고 이동을 못 하니까 N타입에는 이제 전자들이 이제 P타입에는 이제 플러스 차지들 홀들이 이렇게 서로 이동하면서 하나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게 돼요.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음, 해놨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자는 열로 흐르고 홀은 열로 흐르면서 서킷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찌됐건 전자랑 전하를 사용해서 홀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그 회로에 따른 정기적인 신호나 이러한 시그널을 읽도록 하는 게 이 반도체 소자, 태양광도 반도체 소자고 이런 메모리 소자 그러한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잠시만요. 네, 잠깐 쉬다 왔고요.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P타입이 존재하고 N타입이 존재하고 얘들이 정션을 이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좀 더 제품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메모리 디바이스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삼성에서 디램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 이러한 것들 공정이나 소재 같은 걸 개발했었는데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 모스 캐패시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탈 옥사이드 캐패시터인데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요. 여기 메탈이에요. 메탈. 그리고 이 아래에 P타입하고 N타입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N 정션을 이루게 되는 건데 이 작동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에 볼티지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록을 걸어보지 저희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세미컨덕터는 이제 부도체는 아니지. 근데 일반적인 에너지가 없을 때는 부도체 성향을 지니잖아요. 근데 저희들 에너지를 가해줘요. 빛이든 볼티지든. 볼티지 가해주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컨덕티브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회로를 형성하면서 이제 전자와 홀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일렉트로볼트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할 경우에 뭐 밴드 갭을 왔다 갔다 줄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티지를 줬을 때 얘네들이 회로를 구성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를 모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자는 위로 오를 거고 뭐 이제 아래가 P타입을 했을 때 P타입 실리콘을 깔았을 때 이제 플러스 차지는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메타라고 이제 각각의 밴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기 좀 힘든데 밴드 갭이 이렇게 N하고 N하고 P랑 물질이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의 밴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P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P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각각 물질이 이제 위에 거는 방막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른 밴드 위치, 컨덕션 밴드 위치랑 밸런스 밴드 위치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되면 이제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렇게 홀이 이동할 수 있는 터미널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는 일렉트론이 이제 흐를 수 있는 이러한 밴드 구조를 갖게 돼요. 아까 이거는 그냥 방막 개념에서 방막 개념으로 본 거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뭐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밴드갭 측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PN 정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밴드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요. 밴드의 위치가 달라요. 컨덕션 밴드 위치도 다를 거고 왜냐면 물질이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접합을 시킬 때 막 P타입이 막 밴드가 막 이런 데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물질이랑 접합을 시키지 않고 옆에 어느 정도 비슷한데 P타입은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가 좀 더 높이 위치되어 있는 걸 사용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전자와 전공이 가장 이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어, 모델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흐르게 되고 홀이 이제 그 에너지 층을 따라서 흐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PN 정션 또는 NP 정션, 일반적으로 PN 정션이라고 하죠. PN 정션으로 흐르게 되고 저희들은 이거를 이렇게 딱 물질만 놔뒀을 때는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딱 있지만 저희들이 볼티지를 가하게 되잖아요. 볼티지를 가하게 되면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돼요. 밴드 밴딩이 뭐냐면은 밴드 밴딩. 이 말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필드를 가했을 때 볼티지 필드를 가했을 때 이 얘네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밴드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볼티지를 볼티지를 일로 가 있을 때 이렇게 형성된다고 생각하면은 반대로 일로 가 있을 때는 또 일로 흘러요. 일로 흘러요. 이런 식으로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볼티지를 포워드 바이 이쪽으로 주느냐 또는 이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특성이 변하게 돼요. 이러한 것을 제 히스테리시스라는 용어를 써요. 히스테리시스가 적을수록 좋다. 히스테리시스가 왜냐면 밴딩이 어찌됐건 다 일어나겠지만 가했을 때 얘네들이 밴딩되는 정도가 왜냐면 어쨌든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이 정도밖에 안 이어지는데 어쩔 때 반대로 이쪽으로 가 있을 때 얘네들이 확 이렇게 갑자기 엄청 엄청 급속도로 이제 밴드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볼티지를 가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작동 특성이 어느 정도 동일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성질이 많이 바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자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볼티지를 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밴드가 밴딩되는 그 형체가 다르게 되고요. 어, 이거는 뭐 너무 깊게 왜냐면 여기까지 이제 무기화학 영역은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게 되는데 이제 PN 정션이 이뤘을 때 볼티지를 그 게이트 볼티지에 게이트를 얼마나 많이 주냐, 얼마나 세게 주느냐 또는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밴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MOS 캐패시터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모스펫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그 도입하게 돼요. 이제 MOS도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단어를 붙여서 모스펫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게이트 메탈이 있고요. 게이트 메탈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물질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볼티지를 이 게이트에 가했을 때 이 채널을 따라서 전자랑 전공이 이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이트 쪽에 아무런 볼티지를 안 가해줬을 때 이 채널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필드를 가해주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채널을 통해서 막 전자와 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 스위치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볼티지 가해주면은 얘들이 스위치 온 되잖아요. 스위치 온 되면은 뭐 컴퓨터가 켜지거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을 키거나 할 때 이러한 반도체 특성, 이제 저희들이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합시다. 노트북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에 있는 저희들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부도체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지면서 또 얘네들이 전도성 이제 전도성을 띠게 되면서 얘네들이 하나의 회로로서 작동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작동 안 켰을 때 저희들이 이걸 꺼놨는데 볼티지를 인가 안 해주는데 얘들이 마음대로 켜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스펫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거 트랜지스터 네이밍인데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트랜지스터 이제 N타입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랑 P타입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인데, 이렇게 그 결국에 얘들이 PN 정션을 이루는 게 여기에 있는 N타입이랑 여기 있는 P타입이랑 작동을 해가지고 홀이랑 전자를 이동시켜 주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는 저희들이 볼티지를 인가해 줬을 때 P타입 세미컨덕터가 있고 이제 N타입 세미컨덕터가 이 중간에 있어서 반도체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PN 정션을 형성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저희는 모스펫 구조라고 하고,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둘 다 PN 정션이지만 N타입을 양쪽에 걸어두고 P타입을 중간에 채널로 이용하냐, 아니면은 P타입 반도체를 고정시켜주고 가운데를 N타입 채널을 형성시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N타입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P타입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고 이게 하나의 트랜지스터로서 작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품 반도체 이런 칩 보잖아요. 칩 보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 이 소자 하나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이 칩들이 들어가요. 수천 개도 아니죠. 수만 개죠, 요새는. 그러면 이 작은 이 몇 밀리짜리에 이제 이 셀이 수백 개가 들어가는 건데, 이 셀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들어가는 건데, 이 셀이 하나의 트랜지스터랑 캐패시터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이제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상용화해서 쓰는 거는 약 20나노 정도 돼요. 20나노의 이 모스펫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엄청 작게 만들려면은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의 고도화라는 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항상 삼성에 있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이거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1나노대로 만드느냐, 10나노대로 만드느냐, 20나노대로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 소재,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파트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제품에 이게 트랜지스터 하나인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엄청 조밀조밀하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작은 칩 안에 이 몇 밀리 되는 칩 안에 수만 개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이나 또는 그 트랜지스터 구조 또는 증착 공정을 통해서 이전에 얘기했듯이 뭐 PVD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저희들이 잘 유틸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선폭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줄이고 또 반도체를 최대한 그 밀도 있게 트랜지스터를 밀도 있게 만들어서 같은 영역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그냥 결국에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D램이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 얼마나 작게 만들면서 왜냐면 작게 만들면 힘드니까 불량률이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면서 불량률을 낮추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메모리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랑 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스위치 이외에도 이제 얘네들은 왜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휘발성 메모리예요. 얘네들은 휘발성. 왜냐면은 스위치니까. 스위치이기 때문에 on and off를 거치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껐다 켰잖아요. 껐다 키면 이제 물론 이제 저장하는 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그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그 휘발성이라고 해서 on and off 특성을 통해서 볼티지를 가해주면 켜지고 볼티지를 이제 안 가해주면 꺼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메모리 자체가 어떤 특정 그 기억을 할 수 있냐 이제 얘네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얘네들이 이제 저장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냐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비메모리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뉴로모픽 디바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뉴로모픽 디바이스는 이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신경계 뉴런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연산 작용 가능하고 또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AI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뉴로모픽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를 저희는 RRAM이라고 합니다. Resistive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RRAM이라고 하는데 RRAM은 기본적으로 스위치 온오프 특성이 아니라 저희 스위치 온을 하잖아요. 그럼 스위치 온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계속 스위치 오프를 하잖아요. 스위치 오프를 해도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냥 계속 켜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은 그 기억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전극이 양쪽에 있으면 여기 반도체 물질이 있어요. 반도체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볼티지 필드를 걸어줘요. 필드를 걸어주면은 이 메탈 옥사이드에서 옥사이드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TiO2라고 할게요.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할게요.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 그 필드에 따라서 옥시전 베이컨시, 옥시전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컨덕팅 필라멘트가 생기는데 만약 TiO2 메탈 옥사이드를 썼으면은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볼티지 가해주게 되면 여기 메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베이컨 타이타늄에서 옥시전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Ti 메탈이 됐어요. 얘는 이제 컨덕팅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필드를 걸고 나서 필드를 끊었어요. 에너지를 끊었을 때 얘네들은 계속 그 컨덕티브한 사이트로 해서 계속 이렇게 저장 및 작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로 하게 돼요. 근데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TiO2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볼티지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TiO2는 저희들이 일반 메모리 소자에서는 크리스탈린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 순간에만 컨덕팅하게 만들지만 볼티지를 안 가해줄 때도 얘네들은 컨덕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타늄 메탈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작을 할 때 아모퍼스하게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모퍼스하게 제작해야지 옥시즌이 잘 빠져. 옥시즌이 빨리 빠져나가고 필라멘트 형성에 유리한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자가 단순해요. 일렉트로드 2개 붙이고 가운데에 메탈옥사이드 붙이는데 메탈옥사이드에서 이제 최대한 옥시즌이 잘 빠져나가면서 이 필라멘트 구조를 잘 형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메탈옥사이드일 땐 아모퍼스한 형태를 써가지고 필드에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얘들이 컨덕팅하게 되는 성질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 한번 필라멘트 생기면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희들이 볼티지를 이쪽으로 가 있다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필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건 옥시즌들이 여기에 있는 TI에서 빠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옥사이드들이 빠지게 되면서 이 표면이나 이 다른 그 TiO2 여기 있는 애들은 oxygen rich phase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옥시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타이타늄은 TiO2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TiO2-X 형태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항상 TiO2에도 베이컨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필라멘트 구조에는 Ti밖에 없고 다른 데는 이제 타이타늄이 이제 필드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옥시전을 준 케이스. 그러면 어딘가는 또 그 옥시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계면이나 이 표면 같은데 옥시전들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옥시전들이 조금 이제 X인데 여기 X의 수치가 낮은 상태로 되겠죠. 이제 옥시전이 좀 더 많아진 리치한 페이지로 되고 이 계면에도 옥시전이 이제 조금 존재하는 페이지로 되는데 반대로 저희들이 필드를 다시 풀어주잖아요.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옥시전 리치한 페이스, 인터페이스에 있는 옥시전 리치한 페이스랑 그 옆에 있는 타이타늄 옥사이드에 있는 그 옥시전 리치한 페이지에서 옥시전들이 다시 필라멘트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TiO2-X로 필드를 바꿔서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필드를 바꿔 넣어주게 되면 다만 이전 메모리에서는 필드를 안 걸어주면은 다시 부도체로 변했는데 이 케이스 때는 필드를 필드를 안 걸어주게 되면은 그냥 필라멘트 금속 형태로 남아 있게 되고 여기서 저희들이
필드를 역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다시 이 필라멘트가 금속 필라멘트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억 이제 메모리가 남고 안 남고를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필라멘트를 잘 형성시키고 잘 되돌아 다시 메탈 옥사이드 페이지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형성시키고 잘 형성시키고 또 반대로 얼마나 잘 되돌아가게 만드느냐.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필라멘트가 생성되고 얘네들이 다시 잘 돌아가면 좋은데 얘들이 또 곱게 안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타이타늄 필라멘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타이타늄이 잘 안 없어지고 TiO2로 잘 안 돌아가고 그러한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쉽게 되는 거면 애초부터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어느 정도 리스트릭션이 있고 좀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어려운 건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전기공학 쪽이랑 컴퓨터공학 쪽이랑 잘 연결시켜 갖고 이러한 기억을 하나의 학습의 매개체로서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산이 가능하고 습득 학습이 가능한 이러한 뇌를 모방한 반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알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적은 에너지에도 아까 메모리에서는 작동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높은 밴드갭이 높은 상태에서 많이 만들지만 이렇게 알렘에서는 그 작은 에너지에도 작용할 수 있도록 로우 파워 컨섬션 그리고 하이 스피드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스트럭처가 작아야지 저희들이 또 이걸 작게 만들어서 또 연산을 빨리빨리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 측면에서 저희들이 작게 만들어야지 최대한 많은 연산을 한순간에 최대한 다양한 연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 안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술들이 중요하고요. 작고 빠르게 그리고 이제 수명도 좋아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지 볼티지를 위쪽으로 가 있을 때랑 아래쪽으로 가 있을 때 얘네들이 그 리버서빌리티가 좋아야지 결국에 이게 소자 안정성 잘 복귀해야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잘 얘네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일렉트로드로는 대표적으로 금속 많이 쓰이죠. 골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이제 게이트 쪽으로 쓰이고 바텀 일렉트로드로서는 플래티늄, ITO 이런 것들이 쓰이고 태양전지에서도 이런 물질들을 많이 써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스위칭 메모리로서는 대부분 이제 메탈 옥사이드, 타이타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런 거 쓰고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도 써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폴리머도 쓰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아까는 이렇게 옥시전 리치한 페이지를 만들지 않냐? 이건 금속 산화물 기준에서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CH3, NH3, 틴 클로라이드 여기서 예시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메탈 옥사이드가 아니고 CH3, I3라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이용했었을 때 얘네들이 이미 마이그레이트 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동 그래서 PB 필라멘트를 그러니까 꼭 옥시전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바일한
모바일한 아이온이면 돼요. 근데 저희들이 무기화학에서 배웠잖아요. 무기화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심금속이 센트럴 메탈 애럼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아이오딘이나 옥시즌이나 또는 다른 유기물들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주로 모바일한 아이온들은 그 금속 산화물일 때는 옥시전 또는 페로보스카이트일 때는 이제 아이오딘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리간드들 아니면 CH3, NH3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모바일한 아이온으로 존재하고 레드나 타이타늄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중심 금속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라멘트 형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저희들이 바이어스를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CH3, NH3, PbI3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에서 기본적으로 낮은 에너지에서 리버스를 한 물질이냐. 그 말은 즉슨 물질이 뭐 하냐가 중요하다. 물질이 아모포스 하냐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나 태양광에서는 최대한 전자를 잘 이동시키기 위해서 크리스탈린 페이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컨셉이 달라요. 일부러 아모포스한 물질들을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얘네들 이제 옥시즌들이나 리간드들을 최대한 빠르게 이동시켜서 필라멘트 금속 형태의 필라멘트를 형성시키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에서의 컨덕팅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라멘트 완성된 필라멘트에서 이제 얘네들이 전자를 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런 알렘의 리지스티브 메모리의 가장 큰 기술적인 챌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반도체 소자나 이런 맵리스터 소자를 만들 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그 K-밸류, 이제 유전율이 높으면 좋아요. 유전율이 높으면 좋은데 태양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율이 높으면 좋은데 그만큼 왜냐면 처리 속도가 빠를 테니까. 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메모리 스위치 반도체에서는 항상 여기 좀 더 밴드갭이 높고 K-밸류가 높을수록 좋지만 반대로 태양광이나 이런 물질에서는 좀 더 밴드갭이 낮고 K-밸류 메모리 이제 맵리스터 알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밴드갭이 낮고 그 permeability 그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유전율이 그 높고 밴드갭이 낮은 물질일수록 좋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밴드갭이 낮을수록 물질이 불안정하고 아몰퍼스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아모포스한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솔라셀에서는 태양전지에서는 딱히 좋은 게 아니죠. 아이고. 왜냐면은 태양전지에서는 어찌됐건 결정질이 좋아야 되니까 결정질이 높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알렘,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 그리고 태양전지에서도 뭐 밴드갭이 낮고 유전율이 좋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결정성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디램이나 랜드 반도체에서는 저희들은 이러한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물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이쯤 되는 물질들을 란탄이나 호프늄 옥사이드 이러한 물질들을 상용화에 있어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실리콘 옥사이드는 너무 유전율이 낮고 또 반대로 STO 이런 것들은 밴드갭이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현재 쓰이는 건 절코늄 옥사이드, 호프늄 옥사이드, 란탄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쓰고 실제 또 새로운 물질을 여기에 해당하는 디램 또는 랜드 플래시 적용 가능한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무기물 기반이고 무기산화물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조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R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에너지에서 작동함과 동시에 조금 이런 소재가 이제 리버서블한 특성을 잘 갖게 되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알렘 연구에서 호프늄 옥사이드나 TiO2 이런 계열의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알렘 물질로 많이 사용하고요. TiO2는 사실 그쵸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리뷰 간단하게 하고 조금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나 태양광 산업, 배터리 산업 또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플러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공, 증착공학 및 리뷰에 대해서 그 익셈 리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리뷰는 기본적으로 전에 1, 2 중간고사 이전 거는 딱히 리뷰 안 할게요. 왜냐면 그거는 이전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저 리간드 케미스트리 그리고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증착 방막 제조 공정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번 무기화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항상 메일이나 카톡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